7년 이전의 기업에게는 많은 자금 혜택도 있는데 반면에 7년이 넘어가는 기업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혹시 리셋이 가능할까요? 옆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무늬만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대부분 안 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현재까지 달려오면서 대표님 앞만 향해 달리셨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라는 것들을 다 이미 지나가 버렸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왔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이 7년, 10년, 20년 이렇게 기업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7년 이전의 기업을 우리는 이것을 청년 기업, 창업 기업 이렇게 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7년이 넘어가는 기업을 일반 기업 혹은 장년 기업, 중장년 기업 혹은 비청년 기업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년 이내의 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7년이 넘어가는 기업에게는 지원은 사라지고 오히려 늘어나는 부담들이 있죠. 세금에 대한 부담, 가지급금에 대한 부담, 잉여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어떤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게 창업 7년을 넘어가는 기업에게 도래하는 이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흔히들 하고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자녀 명의로 새롭게 기업을 만들 걸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흔히들 하시는 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정부는 7년 이전의 기업에게는 작게는 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2억 원이 넘는 무상자금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7년이 넘는 기존 기업, 중장년 기업, 비청년 기업에게는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미 창업해서 7년까지는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7년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7년이 넘어가 버리기만 하면 이미 지원 혜택의 대부분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력이 오랜 중장년 기업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7년이 넘은 기업에게 대해서는 마땅히 특별하게 세금 혜택을 주어지는 게 일부 있기는 하지만 7년 이전에 창업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건비도 늘고 세금도 많이 느는 게 현실이죠. 또 7년이 넘어간 기업이 이렇게 운전자금이나 혹시 시설이나 이런 부동산이나 등등 기업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금 지원이 7년 이전의 기업에게는 많은 자금 혜택도 있는데 반면에 7년이 넘어가는 기업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혹시 리셋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죠. 자녀 이름만 쓴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농막을 짓는데 계획이 그리 필요할까요? 그리 큰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30년, 50년을 쓸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계획 없이 할 수는 없죠. 실력 있고 검증된 설계 전문가가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름만 갖다 쓰고 농막을 짓듯이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자녀 명의로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없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일부라도 이 경영에 참여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어떤 기업 설계가 필요한 것처럼 부모의 아이템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법적으로 신규 창업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사업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만약에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일부 제조도 있고요. 설계도 있고 뭐 디자인도 있고 혹은 우리 대표님께서 도소매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위탁 제조도 있고 제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종 아이템들이 뭉쳐져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분리해서 자녀 회사로 이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그 사업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기업의 모기업이라고 하는 데 대한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의 아이템을 요거를 자녀 회사로 이관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가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아날로그 세대의 우리 대표님과 지금 MZ세대, 젊은 세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분리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녀 기업, 자녀명의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정부 지원 대상으로 잘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수혜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은 이렇게 만든 자녀명의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고요. 뭐 매출이 뭐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출이 비교적 작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업에게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뛰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발할 때는 한 5천 1억 정도로 출발해도 되고요. 매년 일정 기간 횟수를 거듭하면서 매출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업에게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해서 국가는 여기에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무상자금을 좀 크게는 한 1억 원, 2억 원, 3억 원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책자금도 작게는 억, 1억, 2억에서 많게는 몇 억, 몇십억까지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부 지원 대상으로 만들고 국가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게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회사의 이익을 자녀 회사로 이익을 분산함으로써 얻어지는 절세 효과도 크고요. 절세 효과까지도 느리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녀에게 자산을 승계하는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전략적인 제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경기도에 제조업을 하는 우리 부모님 회사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을 한 지 20년 정도 되셨어요. 유통도 하시고요. 제조도 하시고 있고 규모도 있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죠. 가지금에 대한 리스크, 또 세금에 대한 부담, 정부 지원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30세 딱 넘는 자녀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자녀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잘하는 게 있지만 자녀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녀는 실제로 젊고 샤프하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상품 기획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SNS 마케팅도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로 해서 자녀 명의의 회사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부모 회사는 그대로 잘하던 일을 여전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녀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일종의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모 기업과 자녀 기업. 한 집안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자녀 기업을 정말 완벽하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녀 기업은 신규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냐면 무상자금으로 받은 게 약 3억 정도의 무상자금을 받았어요. 뭐 자금 조달 지원을 얼마 받았냐면 30억 원 받았어요. 30억 원. 부동산도 30억짜리를 확보했고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경기도 지역이었는데 취득세가 약 절세된 금액만 약 1억 원입니다. 1억 원 정도 취득세까지 절세를 받았어요. 법인세 5년 동안 감면받은 액수도 약 2억 원 정도 됐고요. 부모 회사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였냐면 가직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었어요. 가직금을 대부분 다 정리했어요. 부모 회사가 가졌던 법인세에 대한 새로 늘 부담이 있었어요.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는데 부모의 법인세도 상당 부분 절세를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 회사의 대표님 소득세도 상당 부분 절세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자녀 법인이 자산 획득까지 했던 겁니다. 부모 법인도 살았고요. 자녀 회사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 회사가 모두 다 살았어요. 만약에 부모 회사만 있었으면 솔루션이 크지 않았었죠. 드라마틱한 절세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고요. 드라마틱한 정부 지원 있기 어려웠죠. 자녀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런 혜택, 그리고 무늬만 창업이 아니라 부모 회사와 자녀 회사를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두 개 회사가 모두 살았던 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에요. 옆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늬만 자녀 명의로 이렇게 법인을 설립했어요. 대부분 안 됩니다. 대부분. 무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카운트 파트너인 국세청의 관점만이 아니라 정부 지원의 관점은 국세청의 관점만이 아니죠. 국세청은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들이죠. 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들이죠. 정부 지원의 관점은 어디입니까? 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은 어디입니까? 중소벤처부가 주관하는 정책기관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카운트 파트너는 국세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벤처부가 있어요. 정부 지원 자금과 관련한 모든 지원금 자금은 중소벤처부지 않습니까? 관련된 법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혹은 여기서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는 국세청이에요? 중소벤처부예요? 이거는 시군 구청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방세는 일반적인 세무사들이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세청에 대한 이해, 중소벤처부에 대한 이해, 시군구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합쳐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늬만 이렇게 자녀 명의로 했다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병을 만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있죠. 모기업의 여러 가지 이런 부담들을 법인을 쪼개기에 해가지고 하는 것, 이런 방식 많이들 했었죠. 요거 바로 국세청의 타겟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법인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한번 줄줄이 엮이면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무늬만 자녀명이 안 되고요. 그냥 단지 쪼개기 하는 것, 이게 안 됩니다. 요즘 세무당국은 빅데이터로 잡아내는 걸 아시죠? 그래서 자녀가 진짜 운영에 참여해야 되고요. 거래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사업 구조도 잘 분리돼야 됩니다. 이런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 오랫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어느덧 후딱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서 돌이켜 보니까 뭔가 새롭게 점프가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를 통해서 새롭게 리셋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놓쳤던 정부의 지원 자금, 정책 자금, 절세에 대한 혜택을 다 받고 싶은데 여기다가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는 없이 세무조사는 안전하게 세무에 대한 안전한 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님, 지금이 바로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